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지난 2026년 6월 20일에 치루어진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구급 지방직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 우리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해커스 공무원에서 사회복지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종원입니다. 우리 열심히 한번 풀어보시자고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매슬로우가 초기 연구에서 제시한 욕구 위계론 중 최상위 단위의 욕구는, 자, 매슬로우는 이 초기 연구에서 5단계 욕구 위계를 제시를 했죠. 뭐 가장 낮은 수준이 생존 욕구고, 위에가 안전의 욕구, 그 다음에 소속, 사랑받고 싶어하는 욕구, 이걸 보통 사회적 욕구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존중에 관한 욕구, 마지막에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었었다. 초기 욕구가 이렇게 5가지를 규정했었어요. 이때 가장 상위, 위쪽으로 갈수록 상위 욕구, 아래쪽으로 갈수록 하위 욕구가 된다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상위 욕구는 당연히 자아 실현 욕구가 되겠죠. 자아 실현 욕구.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필기노트에서 이 부분은 시험에 지금 3번째 나온 거예요. 매슬로우의 욕구 위계 이론이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국가직 2번, 그다음에 이번 지방직 포함해서 3번 출제가 됐는데, 필기노트 테마 34번에 해당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 우리 난이도로 따진다고 한다면 극하입니다. 극하. 가장 낮은 수준의 하. 이 문제를 못 푸신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두 번째 문제 봅니다.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보면 사회보장의 방법이 등장하죠. 사회보장이라 함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봤더니 우리 항상 기억하시기를 사실장로질 양출빈, 그래서 사망, 실업, 장애, 노령, 질병, 양육, 출산, 빈곤, 이게 8가지 사회적 위험이라고 했었습니다. 이 8가지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이 존재했었죠. 그게 바로 사회보험, 그 다음에 공공구조, 사회서비스, 이렇게 3가지였었어요. 사회서비스. 자,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을 찾으면은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공부하시면서 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얘기가 등장을 하는 거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사회복지시설들은 시설의 위험관리를 위해서 이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 등에 가입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 내용 이외에는 이 손해보험회사 책임보험 규정이 우리 공부한 내용 안에 없습니다. 자, 이 문제도 여러 번 출제됐던 거예요. 사회보장 범위, 사회보험 공공보조, 사회서비스, 굉장히 여러 번 출제됐던 거고, 이 문제도 어떻습니까? 우리 난이도로 따지자면 극하입니다. 극하. 가장 쉬웠다. 자, 우리 필기노트 또 기본서에 테마 201번을 보면 사회복지 관련 일반법 체계 1 해놓고 사회보장기본법, 자, 시험에 몇 번 나왔나 보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요번에 포함하면 8번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 내용 모르시는 분들 없겠죠. 그래서 극하로 처리가 되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3번 볼게요. 이게 이제 이번에 새로 출제가 됐던 문제입니다. 다시 이전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처음으로 출제가 됐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급여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산출하는 금액인, 자, 소득 인정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 우리 급여의 결정 또는 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본다 그랬었어요. 그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소득 평가액으로 구성된다 그랬었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시, 가구의 소득 인정액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과 그 다음에 소득 평가액으로 구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 소득 평가액을 찾을 때, 그게 가구의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우리가 공부했었잖아요. 그때 종류가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이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내가 사업을 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고, 재산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재산이 벌어주는 소득을 얘기하는 거죠. 뭐 부동산의 임대소득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 자, 이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 했습니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인가를 건네받았을 때 그걸 이전됐다라고 얘기했고, 이전의 종류에는 공적 이전, 사적 이전 얘기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전 소득하면 대표적인 게 공적 이전이 뭐 국민연금, 그렇죠? 연금의 노령연금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전 소득이 되는 거예요. 여기 봤더니 생계급여 소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 이 소득 인정액을 가지고서 뭐 하는 건가요? 우리가 최저 보장 수준이라는 걸 정하고, 이 최저 보장 수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소득 인정액이 있으면 이 공공부조 제도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서 요 부족한 부분만 급여로 지급해 주는 거라 그랬었어요. 이게 급여액이 여기서 산출되는 거예요. 생계급여 소득이라는 말은 생계급여액을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것 같은데, 출제자가 바로 요 부족한 급여액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소득 인정액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자, 이것도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이것도 난이도로 따진다면, 만일에 내가 이걸 정말 몰라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라고 금방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였었다. 난이도로 따진다면 중쯤 되겠습니다. 중. 그래서 이것도 우리 교재 있어요. 테마 209번에 공공부조 관련 법 체계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을 봤더니, 그렇죠? 그럼 보이십니까? 예.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소득 평가액을 찾을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네 가지가 있더라. 자, 정리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4번 봅니다. 인지발달 이론을 주장한 학자는 너무 시험 문제가 쉬웠죠. 이번 시험 문제 특징,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시험 문제를 많이 출제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매슬로우가 출제됐죠. 욕구 위기의 이론, 매슬로우. 그 다음에 인지발달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는 누구냐,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당연히 삐아제죠. 스키너는 행동주의 이론가입니다. 행동주의 중에서도 조작적 조건화 이론가죠. 자, 로저스는 인본주의 이론가입니다. 인본주의 중에서도 현상학적 이론을 주장했던 학자고, 에릭슨은 정신역동 이론가죠.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서도 심리 사회 이론을 제시했던 학자입니다. 자, 이것도 뭐 틀리면 정말 혼나야 되죠. 이런 문제는. 예, 정답은 4번이다. 우리 필기노트 제목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테마 29번 삐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자, 보이시죠, 여러분? 예, 그래서 이것도 난이도로 따진다면 극하입니다. 쉬웠다. 자, 답은 4번이고요. 자, 5번 봅니다. 제도적 관점, 자녀적 관점. 우리 윌렌스키하고 루버는 사회복지가 어떻게 기능하느냐에 따라서 제도적 관점과 자녀적 관점으로 사회복지의 종류를 나눴다 그랬었어요. 자, 제도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회적 제도들이 수행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사회화 기능은 가족이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 통합 기능은 종교제도가 수행을 하고, 사회 통제 기능은 정치제도가 수행을 하고, 생산분배 소비 기능은 시장 기능이 수행을 하잖아요. 그것들처럼 어떻다? 사회 상부 상조 기능만을 별도로 수행하는 사회복지 제도를 별도로 창설해야 된다. 그게 바로 제도적 개념이었었습니다. 자, 매번 시험에 나오는 주제였었어요. 자, 보면 옳지 않은 것이에요. 사회복지의 수혜 대상은 요보 대상자로 국한되어져야 된다고 본다. 이 수혜 대상을 요보 대상자로 국한하려고 하는 것은, 자, 이건 주로 뭔가요? 대상에 따른 구분으로 따진다면 한정적 사회복지, 또는 이 한정적 사회복지를 협의적 사회복지라고도 하죠. 협의적 사회복지에 관한 이야기고, 그렇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로 따진다면, 여러분, 한정적 사회복지와 굉장히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는 기능적 관점에서의 사회복지 개념이 바로 자녀적 개념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자녀적 개념에서의 할당 조건이 선별주의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자, 요보 대상자로 국한시키는 것은
한정적 개념 또는 자녀적 개념 또는 선별주의, 이것이 답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제도적 관점하고는 전혀 틀리죠. 현대사회에서 가족과 시장은 제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없는 필연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누가 나서야 돼요? 사회복지 기능만을 수행하는 상부상조 기능만을 수행하는 사회복지 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것 맞는 얘기죠. 사회복지제도는 상부상조 기능을 수행하며 맞죠? 사회를 유지시키는데 필수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래서 제1선 일선에 사회복지제도를 두어야만 한다. 상부상조 기능만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제도적 개념 맞고요. 사회복지제도는 다른 주요 사회제도들과 기능적 중복 영역을 가진과 동시에 독자적인 영역을 가진다고 봐요. 뭐냐? 사회복지제도가 다른 사회제도들이 말씀드렸죠? 구조 기능주의적 시각에서는 가족제도, 정치제도, 종교제도, 시장제도 이런 것들이에요. 그것들과 기능적인 중복 영역을 갖습니다. 주로 이제 돌봄의 영역, 상부 상조의 영역을 갖는 거죠. 동시에 독자적인 영역을 갖습니다. 독자적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상부 상조 기능만을 하기 위해서 사회복지제도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자, 요 지문 4번 지문은 사실 요번 시험에 처음 나왔던 지문들이고 1번, 2번, 3번 지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비슷한 형태로 출제가 되어졌던 것들입니다. 자, 뭐 다른 내용 이게 힘들었다고 하더라도 1번 쉽게 풀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정답은 1번입니다. 우리 필기 노트에 자, 테마 003번을 보면 사회복지 개념 해놓고 자녀적 개념, 제도적 개념 해놓고 대상을 어떻게 자, 자녀적 개념은 요보 대상자 등이 특수 계층의 하나다. 제도적 개념에서는 요보 대상자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 사회 일반 성원을 다 포함한다. 자,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난이도로 따진다면 얘도 하쯤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정답이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6번 봅니다.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자,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 계속 시험에 나왔던 것이 정상화입니다. 정상화. 정상화 이념은 1959년에 덴마크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어졌다고 했었어요. 영어로 이제 normalization이라고 하죠. 뭐냐? 장애인들도 이 시설에서 나와서 지역사회 보호가 이루어지면 얼마든지 정상적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이념이었었는데 이 장애인 복지의 시발점이 되어지는 이념이 바로 정상화 이념, 바로 normalization이죠. 자, 얘는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시설화, 정상화 이념이 등장해서 탈시설화가 이루어진 거죠. 시설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옳게 고치면은요, 탈시설화. 더 이상 생활시설, 수용시설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바깥으로 나오게 됐고, 나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나와서 지역사회 보호를 받는 거죠. 탈시설화의 결과물은 지역사회가 중심이 된 지역사회 보호체제로 넘어가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죠. 시설화를 지양합니다. 지향이 아니고 기본 이념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자, 사회통합도 한번 출제가 됐고, 자, 장애인도 지역 내에서 자립생활, 자립생활하면 항상 시험 문제 출제되는 키워드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결정권이라 그랬죠. 장애인 스스로가 자기 결정권을 갖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일궈 나가게 하는 거, 그게 자립생활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장애인 복지 기본 이념이죠. 자, 우리 필기노트 볼까요? 테마 98번을 봤더니 사회복지 실천의 분야 2번 장애인 복지 해놓고 장애인 복지의 주요 이념 아예 제목까지 똑같습니다. 인간의 존엄성, 정상화 이번 출제됐죠? 사회통합, 자립생활, 사회책임 전부 시험에 똑같이 출제가 됐습니다. 필기노트에서요. 그렇죠. 예, 전혀 어렵지 않더라. 시설화 아니더라. 정답은 2번이다. 시설화 아니고 정상화 이념에 근거한 탈시설화라고 하면 맞습니다. 시설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자, 7번 봅니다. 자선조직협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습니다. 자, 우리 영국에서 1869년 영국 런던에서 시작되어진 자선조직협회 봤더니 대학생이 협회 활동을 주도했다.
아니죠. 우리 자선조직협회는 누가 협회 활동을 추구했다 그랬었습니까? 자선 단체에 소속되어져 있었던 중산층의 여성들이 우회 방문단을 구성해서 주된 활동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협회 활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넓게 보면 중산층,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자본가 계층들이 인도주의적 이념을 갖고 있었던 자본가 계층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거고, 실제로 방문 활동을 했던 건 누구예요? 이들 중에 중산층 여성들이 뭘 했다 그랬죠? 우회 방문단이라는 걸 구성했다 그랬잖아요. 우회 방문단을 구성해서 빈민 가정을 가가호호 방문했다 그랬었습니다. 자, 답은 1번. 대학생이 협회 활동을 주도했던 것은 이건 뭐죠, 여러분? 인보관 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인보관 운동. 인보관 운동은 당시에 영국 런던에 살고 있었던 성직자, 그 다음에 대학 교수들, 특히 어느 대학교? 옥스퍼드 대학교의 학생들이 활동을 많이 했다 그랬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자선조직협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했었을 때 1번은 뭡니까? 이게 틀린 거죠. 이게 인보관 운동 얘기고, 자원봉사자인 우회 방문원이 활약하였다. 이게 맞는 거죠. 옳은 것은. 우회 방문단은 주로 중산층 여성들로 구성되어져 있었고, 이분들이 가가호호 집집마다 방문을 해서 도울 가치가 있는 빈민인지 또는 도울 가치가 없는 빈민인지를 판단하는 일을 했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자원봉사자라는 건 뭔가요? 무급으로 활동했다는 뜻이에요. 무급으로. 월급 받지 아니하고 활동했다는 의미죠. 우리 초기 자선조직협회는요. 초기 자선조직협회는 이 중산층 여성분들이 무급으로 밖에 나가서 활동을 했지요. 그렇죠. 예. 제가 왜 액센트 넣는 줄 아세요? 예. 밤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우리 귀한 선생님들은 깜짝 놀라시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무급으로 활동을 하다가 영국에서는 1890년대쯤 들어서 어떻게 유급의 우회 방문 단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까지 정리를 좀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주도 세력은 빈민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하였다. 이 주도 세력이 이제 성직자 대학생들 얘기하는 건데, 이게 빈민과 함께 생활하며 활동했다는 것을 레지던스, 동거했다, 거주했다 얘기가 되는데, 이것도 인보관 운동에 관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인보관 운동가들은 3R 정신을 강조했어요. 3R 정신. 3R이 레지던스, 빈민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리서치, 빈민들의 욕구를 연구 조사하고, 리폼, 이 빈민들을 빈민으로 만들어 놓은 이 잘못된 세상을 리폼, 개혁하자라고 주장한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입니다. 이거 인보관 운동 얘기고, 초기부터 빈곤의 원인을 환경적 요인에서 찾았다. 이것도 인보관 얘기죠. 자선조직협회는 인보가 환경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개인적 요인에서 찾았습니다. 네가 게을러서, 네가 도덕적으로 타락해서 가난한 거야. 그게 자선조직협회 회원들의 생각이었었고, 반면에 인보관 운동가들은 아니야,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 혁명 상태가 체제를 바꿔놨잖아요. 그것이 빈곤 문제를 발생시켰다고 봤던 것이 바로 인보관 운동이다. 자, 다시 정리하자면 1번, 3번, 4번은 인보관 운동의 얘기고, 정답은 2번만 해당되어집니다. 얘도 못 푸신 선생님들 없으실 겁니다. 다 푸셨던 문제였고, 그래서 난이도로 따진다면 하에 해당되어집니다. 하. 자, 우리 테마 8번, 008번, 우리 필기노트 또 기본서에 테마 8번을 보면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3 해놓고서 민간 부분의 사회복지 실천 해놓고, 자, 인보관 운동은 누가? 성직자, 지식인 계층, 특히 옥스퍼드 대학교 누가요? 대학생들이 함께 하였다.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었다. 쉬웠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8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 순서 묻는 문제. 이게 지금 세 번째 나왔어요. 순서 묻는 문제가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세 번이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라 그랬었습니까? 여러분, 뭐부터 찾으라 그랬죠? 항상 사정 다음에 계획 나온다. 이렇게 찾으라 그랬죠.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 수집 단계다. 이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정 때 클라이언트의 욕구나 문제가 무엇인지를 찾고 욕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을 찾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했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권리적 거림들, 그걸 장애물이라 그랬죠. 그걸 바로 사정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사정 다음에 계획 수립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은 사정 다음에 계획. 나라가 붙어 있는 걸 찾으면 되겠죠. 나가 틀렸네. 나가 틀렸습니다. 나마 틀렸습니다. 답은 1번이에요, 그냥. 1번. 맨 처음에 뭐 하나요? 맨 처음에 접수하고 인테이크하고 사정 앞에 하나 더 집어넣는다면 자료 수집하고 그다음에 사정하고 계획 수립하고 개입하고 평가 종결하고 맨 마지막에 하나 더 집어넣으면 뭐예요? 사후 관리하는 거죠. 이 실천 과정 순서 묻는 게 자그마치 몇 번? 3번 나왔다. 이 문제를 출제하신 분은요, 되게 어리숙하게 출제하신 거예요. 사정 다음에 계획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면 누구든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냥 보면 보이잖아요. 그죠? 예. 자, 그래서 이게 19년도 국가직 18년도 서울시에서 출제되어졌던 것, 우리 필기노트 테마 093번, 93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자, 어렵지 않게 풀었고 이것도 난이도로 따진다면 극하,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 서비스의 파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 통합과 관련이 없는 것 됐습니다. 이거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근데 우리 필기 노트, 우리 기본 서원에 그 내용이 있었고 제가 꼭 좀 봐주십시오 얘기를 했거든요. 서비스 전달 체계와 관련돼서 이 전달 체계가 갖춰야 될 아주 중요한 특성, 속성이 하나 있는데 그게 통합성이라고 했습니다. 통합성. 통합성은 포괄성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죠. 통합성이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모든 욕구를 다 충족시켜 줘야 돼. 그게 포괄성인데 그 모든 욕구를 나 혼자 우리 기관 혼자서 해결이 안 돼. 그러니 다른 기관과 연계 조정해야 돼. 그게 통합성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 통합성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들이 등장을 했었어요. 그게 트래킹, 그 다음에 사례 관리, 인테이크 창구의 단일화, 그렇죠. 인테이크 전담 창구 만들기, 그 다음에 또 INR도 공부하셨었어요. 의뢰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하셨었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는 것도 공부해 봤었어요. 그거 중요하다고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 크리밍이 나오는데 크리밍이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성과를 내는데 유리한 클라이언트를 조직에 선별하는 현상이라 그랬었어요. 크리밍은 행정론에서 항상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두 군데서밖에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크리밍은 관료제 병폐, 조직 이론 가운데 관료제의 병폐에서 크리밍이 발생을 하고, 두 번째는 조직 환경 이론 가운데서 조직 환경 이론 가운데서 이 경쟁적 전략에서 크리밍 현상이 발생한다라고 공부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관련이 없는 것이 되어져요. 이거 테마 198번 보면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2번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해놓고 전달체계 통합 전략 나와 있잖아요. 종합서비스센터 인테이크 단일화, 이게 인테이크 전담 창구 만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INR 종합적인 정보 의뢰 시스템, 사례 관리 트래킹까지. 자, 우리 교재에 똑같이 있었습니다. 똑같이. 제가 말씀드려요. 우리 필기노트, 우리 기본서 바깥에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한 내용 바깥에서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요. 믿고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100점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9번 보면 서비스 파편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 서비스 통합과 관련이 없는 것 당연히 크리밍이다. 크리밍은 두 군데서만 시험 문제 나온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예, 첫 번째가 관료제 병폐, 두 번째가 어디요? 예, 경쟁적 전략에서 발생하는 문제. 이렇게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자, 10번 봅시다. 질적 연구, 양적 연구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질적 연구, 양적 연구는 이번 국가직 시험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어렵지 않다. 자, 봤더니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모두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한다. 여러분,
통계적 일반화라고 하는 것은 계량적, 수량적으로 일반화를 추구하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공부하셨지만 양적 연구가 연구의 내용이나 결과물을 계량화, 즉 수치화시키는 것이 양적 연구라고 했는데, 양적 연구가 추구하는 게 뭔가요? 통계적으로, 즉 계량적으로 인과 관계를 규명하든지 아니면 일반화 추구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맨날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었잖아요. 다시 말해서 통계적 일반화를 추구하는 것은 양적 연구만의 특징입니다. 질적 연구는 사건이나 또는 사실의 본질을 심층 있게 뒤져내는 것을 추구하는 거죠. 일반화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개별적인 사건 또는 개별적인 어떤 요소, 요인에 대해서 깊이 있고 심층 있는 탐구를 해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질적 연구입니다. 자, 벌써 답은 옳지 않은 거 1번이네요. 질적 연구는 주로 귀납법 쓰고 양적 연구는 연역법을 쓴다. 이건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던 지문이죠. 질적 연구는 주관적 관찰을 인정하고 양적 연구는 객관적 분석, 즉 연구의 틀을 가지고 연구의 도구죠. 도구를 가지고서 분석을 강조하고,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에 비해서 인간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과정과 맥락에 관심을 둔다. 여러분, 나 이거 모르더라도 이 말이 이 말과 대칭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예, 답은 1번이 됩니다. 1번. 자, 우리 테마 70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습니다. 조사의 목적, 양적 연구는 일반화, 인과관계 규명을 추구한다. 자, 정리됐고요. 그 답은 1번입니다. 자, 11번. 조지 월딩 또는 조지 월딩이라고도 하죠. 이데올로기적 관점에서 사회복지 정책 또는 사회복지를 4분 모형 또 6분 모형으로 구분했던 학자가 바로 조지 월딩입니다. 자, 사회복지 이념 분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어요. 뭐 얘도 맨날 시험에 나오는 주제잖아요. 주제. 봤더니 반집합주의는 국가 개입과 복지 국가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갖는다. 지금 봤더니 4분 모형만 출제를 했던 거예요. 4분 모형이 반소, 패마, 반집합주의, 소극적 집합주의, 폐비한 사회주의, 마르크스주의 얘기하는 거죠. 반집합주의는 국가 개입과 복지 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반집합주의도 복지국가를 비판하고 마르크스주의도 복지국가를 비판한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반집합주의가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이유는 뭐였었어요? 경제적 효율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국가가 자꾸 복지를 하겠다고 시장 안에 개입을 하게 되면 이 경제성장 등을 저해시킨다고 봐요. 반집합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는요. 이거 복지국가를 하는 이유가 이 노동자들을 포함한 이 가난한 사람들을 자본가들이 어떤 이용하거나 착취하기 위한 수단, 그걸 통해서 혁명 발생을 방해하는 수단으로 이 복지국가를 활용한다고 봐서 얘네 둘은 어떻게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두 가지, 반집합주의하고 마르크스주의예요. 그런데 여기 봤더니 국가 개입이에요. 국가 개입. 국가가 시장 안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이 반집합주의죠. 마르크스주의는 국가가 시장을 완전히 점유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모든 생산수단의 국유화. 그래서 모든 자본을 다 국가가 다 소유해야 된다고 보는 것은 마르크스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리하자면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에 대해서 비판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럼 이건 반집합주의.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복지국가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이는 것은 반집합주의, 마르크스주의 이렇게 보시면 되고, 소극적 집합주의는 시장 실패를 보완하기 위해서 적절한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의 필요성에 찬성한다. 자, 시장 실패, 대표적인 시장 실패가 뭔가요? 불평등입니다. 불평등. 이 불평등은 자본주의 체제를 붕괴시켜서 사회주의 체제로 넘어가게 만든 현상이에요. 그래서 이 반집합주의자들은 불평등을 무진장 중요한 바람직한 가치로 봤어요. 이게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평등이 심해지면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소극적 집합주의는 실용주의적 관점하에서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국가 개입과 복지국가 필요성을 찬성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지문이죠. 그거 안 하면
혁명이 터져서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폭넓은 개입을 주장하며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자, 여러분 보시면 마르크스주의는 국가의 폭넓은 개입을 주장해. 폭넓은 개입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가 아예 다 해먹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시장 안에 완전 개입을 하는 겁니다. 시장을 대체해야 돼요, 국가가. 마르크스주의는.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마르크스주의는 위에서도 공부해봤지만 복지국가를 반대하죠. 반대합니다. 복지국가가 들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복지국가 들었으면 혁명이 늦어지는 거예요. 사회주의 혁명이. 사람들이 국가가 주는 그 복지 혜택을 받아먹기 위해서 그거 기다리느라고 혁명을 자꾸 미루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다. 얘는 마르크스주의가 아니고 뭐죠? 페이비안 사회주의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페이비안 사회주의. 국가의 폭넓은 개입 주장하고 불평등 완화를 위해서 복지국가를 가장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이건 페이비안 사회주의 얘기입니다. 자, 3번 틀렸네요. 자, 페이비안 사회주의는 복지국가를 통해서 자본주의의 개혁이 가능하다고 믿으며 복지국가를 적극적으로 옹호한다. 옹호한다, 지지한다. 뭐 같은 말이죠. 답은 4번이, 답은 3번이 틀렸죠. 옳지 않은 것은 했으니까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 수업 잘 들으셨으면 정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고, 우리 테마 22번에 복지국가 유형화 이론, 조지 웰딩의 이데올로기적 4분 모형하고 6분 모형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난이도로 따진다면 얘도 하에 해당되어집니다. 어렵지 않았다. 자, 11번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12번. 자, 조사론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조사론 문제가 지금 첫 번째 문제가 양적 연구, 질적 연구 나왔잖아요. 두 번째, 신뢰도 타당도 얘기를 묻습니다. 참 신기하죠. 이제 시험의 체제나 유형들이 기존하고는 전혀 달라진 거예요. 기존에 우리 지방직에서는 조사론 한 문제 나오면은 잘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는데, 앞으로 추세, 특히 내년부터는 25문제 체제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분명히 조사로는 변별력 향상을 위해서 두세 문제가 출제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6년도 지방직 시험은 27년도에 바뀌어진 시험 체제를 일종의 보여주는 지표적 역할을 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아요. 자, 계속 보자고요. 신뢰도와 타당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신뢰도와 타당도는 항상 정해관계를 갖는다. 정관계를 가져요? 정관계라는 게 뭐라 그랬죠? 정관계라는 게 하나가 올라가면 하나도 같이 올라가는 게 정관계라 그랬죠. 그렇죠.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도 같이 높아지고, 거꾸로 하나가 낮아지면 하나도 같이 낮아지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정관계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반면에 부관계는 뭐였죠? 부관계. 하나가 높아지면 하나가 떨어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또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러분, 신뢰도하고 타당도의 관계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하셨냐면, 타당하면 신뢰하다. 하지만 신뢰하다고 타당한 건 아니라고 했었어요. 하나가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타당도가 같이 높아지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정관계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이 둘의 관계는 뭔가 비대칭적 관계입니다. 비대칭적 관계. 하나가 타당도가 높으면 신뢰도 높아지는데, 신뢰도가 높아진다고 타당도가 높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비대칭적 관계라고 우리 교재에 퍽 하고 써 있었어요. 정관계 아닙니다. 자, 측정 도구는 척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틀린 거고요. 측정 도구는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타당도와 신뢰도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 타당도하고 신뢰도는 측정 도구 또는 측정 도구로 행하는 측정이라고 하는 행위가 가져야 될 속성을 타당도, 신뢰도라고 하는 거라 그랬었습니다. 자, 신뢰도는 측정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을 일관되게 측정하는 거, 일관성에 관한 얘기고, 타당도는 측정도가 측정하고자 하는 구성이나 개념의 속성을 정확하게, 정확성에 관한 얘기라고 했었고, 이 3번하고 4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출제가 됐던 거예요. 정답은 1번이고, 그래서 너무 쉬웠다. 넘어갑니다. 자, 우리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도 해서 타당도와 신뢰도의 관계, 비대칭적 관계라고 테마 49번에서
분명히 강의를 했었습니다. 정관계 절대 될 수가 없다. 정관계는 같이 올라가야 돼요.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도 있어야 돼, 같이. 그래야지 정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뢰도가 높은데도 타당도는 낮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정관계가 될 수가 없더라. 자, 테마 49번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보시고 답은 1번입니다. 자, 얘도 난이도로 따진다면 하에 해당되어지죠. 자,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맨날 했었잖아요. 이 사회복지사업법이 대대적으로 개정되어진 사건이 있었었는데 꼭 기억해달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83년도 개정 내용, 그 다음에 92년도 개정 내용, 97년도 개정 내용,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83년도의 개정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한번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사회복지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이때 도입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92년도 사회복지사업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때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규정이 처음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실렸다 그랬었어요. 자, 97년도 개정이 중요한데 이때 세 가지 내용이 실렸다 그랬죠. 97년도. 첫 번째가 사회복지 시설이 있는데 시설이 기존 설립 방식이 시설 설립 방식이 허가제였었는데 허가제가 신고제로 바뀌었어요. 신고제로 바뀌다 보니까 기존에는 법인들만 시설을 설립할 수 있었는데 개인도 시설 설립이 가능해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평가제도가 도입됐다 그랬죠. 이렇게 개인도 시설을 설립하게 되면 시설이 우후죽순으로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서비스의 질이 나빠질 것을 우려해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은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에 의해서 평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이때 생겨났고, 자, 세 번째는 97년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통해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제도가 처음으로 도입되어져요. 이게 2003년도에 처음으로 시행이 되어지죠. 2003년도에 제1회 1급 시험을 봤다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도입됐다. 여러분, 정확히 한번 풀어보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노인복지법상 자격증이에요.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2007년도에 법제화되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복지법 개정을 하고 그때 요양보호사 자격증 제도가 도입된 거예요. 그런데 국가라고 하는 것이 중앙정부를 뜻하는데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시도지사가 발급을 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요양보호사는 누가 시도지사가 발급하는 자격증이고 얘는 노인복지법에서 그 자격증을 규정하고 있다.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개인도 사회복지를 설치나 운영이 가능해졌다 그랬고요.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하게 되어졌다. 정기적인 평가가 매 3년마다 되어졌고 시설의 설치 요건이 기존의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졌다. 자, 우리 여기 좀 볼까요? 우리 테마 18번에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역사 5번 사회복지 관련 주요 입법서 해놓고서 97년 개정, 자, 세 가지 사건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제도 도입. 요번 시험엔 이게 안 나왔어요. 시설의 설치 운영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면서 개인도 시설 설치 운영이 가능해졌다. 똑같이 시험에 나왔잖아요. 그죠? 시설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해서 3년마다 1회 이상 의무적으로 평가가 진행되어졌다. 자, 여러분, 필기노트에 기본서에 다 있었던 내용, 제가 열심히 여러 차례 걸쳐서 강의를 진행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출제됐고요. 답은 1번입니다. 자, 14번. 체계 이론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환경의 요구에 대응하고 조직의 변화를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조직의 하위 체계는, 이거 체계 이론 바로 행정론에서 다루고 있는 조직 이론 가운데 체계 이론 문제가 처음 출제됐어요. 이거 처음 나온 겁니다. 이거 생유 고맙습니다. 경적광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죠. 생산 하위 체계, 유지 하위 체계, 경계 하위 체계, 그 다음에 적입니다. 적응 하위 체계, 관리 하위 체계. 여러분, 생산 하위 체계는 실질적인 체계, 하나의 거대한 조직으로서 체계 내에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생산해내는 게 생산 하위 체계고, 유지 하위 체계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살아남아야 돼요. 없어지지 않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지?
직원들이 계속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계속 있어주려면 직원들 승진시켜야 되고 월급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진 또는 보수 이런 것들이 유지하위 체계에 해당되어지고, 자, 경계하위 체계는 하나의 체계가 있으면 다른 외부의 환경 체계와 맞물려지는 지점이 바로 경계예요. 얘는 조직이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것을 경계하위 체계라 그랬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 했었나요? 관장님이 외부 복지관 바깥에 외부 행사에 나가셔갖고 행사에 뭐 패널이나 또는 행사에 참여자가 돼서 참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종의 경계하위 체계에 해당되어져요. 환경과 상호작용 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적응하위 체계는 환경은 자꾸 바뀌거든요. 조직이 처해 있는 환경은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환경 요구에 대응하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조직이 자꾸 변화해야 돼요. 그래야만 살아남아요. 적응은 살아남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마지막 관리하위 체계는 앞에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하위 체계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통틀어서 관리하위 체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얘는 쉽게 적응하위 체계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고, 제가 암기하실 때 생유 경적광 고맙습니다. 땡유 경적을 꽉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요번에 처음 시험에 나왔다. 테마 178번 조직이론 3번 해놓고서 체계이론, 여기에 적응하위 체계, 연구계획 평가 등을 통해서 조직의 업무 수행 능력을 평가해서 환경이 바뀌면 그 환경 변화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직도 변화를 해야 된다. 자, 그게 바로 적응하위 체계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얘도 처음 나왔다. 하지만 전 가리켰어요. 가리켰습니다. 자, 답은 2번이고요. 얘는 난이도로 따진다면 하와 중 사이쯤으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처음 출제가 됐으니까. 자, 15번. 리더십 이론 얘기가 또 출제가 됩니다. 리더십 이론. 자주 나오는 우리 요번 시험 문제 또 재밌죠. 행정론에서 이렇게 또 시험 문제를 행정론에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체계 이론이 출제가 됐고 또 리더십 이론도 출제를 한 거예요. 자, 특성 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는 일반인과 구분되어지는 타고난 개인적 특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우리 리더십 이론 크게 특성 이론, 행동 이론, 그 다음에 상황 이론 세 가지가 있는데, 특성 이론은 이걸 자질 이론이라고도 했었죠. 리더는 천부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확 찍혀서 태어난 애들이 있다. 리더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그죠? 리더는 태어날 때부터 리더로 태어난 애들이 있다. 리더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 속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게 바로 자질 이론, 특성 이론입니다. 봤더니 특성 이론에 따르면 효과적인 리더는 일반인과 구분되어지는 타고난, 즉 천부적인 개인적 특성과 자질을 갖추고 있다. 맞는 질문이고요. 상황 이론에 따르면, 자, 상황 이론은 리더십은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그게 바로 상황 이론이라고 했었습니다. 처해 있는 상황과 그 처해 있는 상황에 맞는 별도의 리더십이 있다고 보는 게 상황 이론이죠. 효과적인 리더십은 과업의 성격, 구성원의 특성 등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상황 이론의 일반적 개념 정의해 놓은 거죠. 자,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이 등장합니다. 얘도 시험에 억수로 많이 나온 거. 지금 3번 나왔습니다. 3번. 이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 격자 이론에서는 얘는 행동주의 이론에 해당되어지는데, 자, 리더는 인간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과업에 대한 관심, 생산에 대한 관심이라고도 하죠. 인간에 대한 관심 또는 과업에 대한 관심에 따라서 리더십 유형이 총 5가지로 구분되어진다. 과업 중심형 리더십, 과업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거기에 관련되어진 학습만을 추구하는 리더가 있어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뭐라고? 과업 중심형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붙어 있습니다. 과업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인간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이런 리더십을 무기력형이라고 얘기를 했죠. 인간에 대한 관심만 들었다 있는 리더십, 이걸 컨트리클럽형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했고, 요 가운데 있는 게 중도형 리더십입니다. 여기 붙어 있는 거, 과업에 대한 관심, 인간에 대한 관심, 과업을 생산이라고도 한다 그랬었어요. 생산에 대한 관심과 인간에 대한 관심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팀형 리더십인데, 이 블레이크하고 머튼은 팀형 리더십이 가장 이상적, 즉 바람직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레이크하고 머튼의 관리격자 이론에 따르면 중도형이 아니고 팀형, 이건 시험에 3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이게 9구형이죠. 9구형. 리더십이 업무 수행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다. 옳지 않은 거 답은 3번입니다. 시험에 3번째 나온 겁니다.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되죠.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 이게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어요. 기존의 피들러의 상황적합 이론에서의 상황 변수, 우리 관두지목, 관계 구조, 그렇죠. 이게 출제가 되어졌었는데, 이번 시험에서는 자, 집단 상황이 호의적이거나 비호의적인 상황에서는 과업지향적인 리더십이 더 효과적이다. 상황 호의성을 갖고서 피들러는 리더십 유형을 정했죠. 상황 호의성이 너무 호의적이거나 또는 극단적으로 너무 비호의적일 때는 과업지향적 리더십을 쓰고, 중간쯤일 때, 상황 호의성이 중간쯤일 때는 관계지향적 리더십을 쓴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우리 교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대로. 자, 우리 관리격자 이론, 자, 테마 188번 인적자원관리 리더십 이론을 보면 행동주의 이론, 또 관리격자 이론 해놓고서 시험에 맨날 나오는 거 T명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상적이다. 자, 이런 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기존에 출제됐던 지문을 그대로 출제를 했기 때문에 난이도로 따진다면 하에 해당되어집니다. 자, 16번. 단일 사례 설계 중 AB 설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것도 처음 나왔습니다.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을 묻는 문제 중에 처음으로 출제가 됐던 거예요. 유형 문제는 기존에 한 문제, BAB 유형이 한번 나왔었어요. BAB는 뭡니까? 위급 상황 또는 긴급 상황 시에 개입을 먼저 하고 기초선을 갖고 다시 개입을 하는 그런 단일 사례 설계 유형이라 그랬었죠. 이게 한번 나오고, 이 AB만을 묻는 건 처음이었다.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 기본 이론 시간에, 그 다음에 단끝사 수업 시간에, 또 문제풀이 시간에 여러 번 이 단일 사례 설계의 설명을 하면서 ABAB 설계를 여러 번 얘기를 드렸었어요. 한번 보면 ABAB 설계는 이런 거예요. ABAB 설계는 처음에 기초선을 갖고 그 다음에 개입을 합니다. 다시 또 기초선을 갖죠. 이 기초선 갖는다는 것을 우리가 철회라고 했어요. 철회. 더 이상 개입하지 않는다. 철회. 하고 다시 개입을 해요. 자, 얘는 뭐 하냐면 두 번에 걸쳐서 개입. 자, 우리 단일 사례 설계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설계 유형이라 그랬습니다. 스키너는 자신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얘기를 하면서 소고 현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소고라는 게 뭐죠? 더 이상 강화물이 제공되어지지 아니하면 강화되어졌던 행동이 extinguish, 사라지는 현상을 바로 소고라고 얘기했었어요. 자, 보면 이래요. 처음에 기초선을 갖습니다. 관찰 기간을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술을 10병씩 마시는 알코올릭스,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금주 프로그램을 사회복사가 만들어서 그 개입의 효과성을 ABA 설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처음에 기초선 단계에서 개입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술을 퍼먹고 있는지를 관찰을 합니다. 첫날 10병, 두 번째 날 9병, 세 번째 날 한 5병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개입의 효과, 그런 다음에 어떻게 개입을 시작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을 이제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 개입의 효과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두 번째 기초선에서 개입을 멈추죠.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 돼요? 소고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존에 여기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여기서 술 10병 마셨던 사람이 B단계에 들어서게 되면 술 먹는 양이 줄어드는데, 다시 A단계에 들어서면 어떻게 돼? 개입을 멈추는 순간에 다시 술을 먹기 시작해야 돼요. 소고 현상이 나타나면서. 그래야지 단일 사례 설계 ABAB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B를 둡니다. 그때 다시 어떻게 술 먹는 그 양이 줄어들어야지 그 효과성을 검증해낼 수 있는 거예요. AB 설계는 두 번에 걸쳐서 개입의 효과성, 즉 개입이 독립변수고 효과가 종속변수예요. 두 번에 걸쳐서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때문에 단일 사례 설계 유형 중에서 자, 인과관계 규명에 가장 유리한 설계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자, 볼게요. 일반적으로 A, B 설계보다 인과적 관계를 더 갖추게 된다. 일반적인 A, B 설계는 한 번만 기초선 두고 한 번만 개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인과적 관계를 더 갖추고 두 번에 걸쳐서 하니까 따라서 인과관계를 검증하고 규명하는 데 더 유리한 거예요. 가장 인과관계 규명에 유리한 설계가 바로 ABA 설계라 그랬죠. 자, 갭의 효과를 검증해서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맞죠? 단일 사례 설계는 통제 집단을 어떤 설계 유형이든지 간에 두지 않아요. 그렇죠? 실험 설계하고의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실험 설계는 순수 실험 설계 같은 경우에는 통제 집단을 뒀잖아요. 통제 집단은 개입하지 아니하는 비교 집단을 통제 집단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단일 사례 설계는 어떤 유형도 통제 집단을 설정하지 않습니다. 않아요. 자, 지금 조사론 문제가 세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첫 번째 개입 전과 첫 번째 개입 중단 이후에 각각 기초선이 설정된다. 맞잖아요. 첫 번째 개입 전과 첫 번째 개입이 얘죠. 얘 전과. 그다음에 개입 중단 이후에 또다시 기초선이 설정되는 거야. 얘는 ABAB를 써놓고서 이 말을 서로 맞춰 보면은 이 말이 ABAB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4번. 첫 번째 개입의 효과가 두 번째 기초선부터, 자, 첫 번째 개입의 효과가 이게 두 번째 기초선입니다. 기초선부터 끝까지 지속되면 개입의 효과가 있다. 아니죠. 소거 현상이 발생하면서 여기에서 어떻게 효과가 멈춰줘야 돼요. 술을 10병 먹던 애가 B 단계에서 술을 5병으로 줄였다. 그런데 다시 두 번째 기초선 철회 단계를 뒀었을 때 술 먹는 양이 다시 증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B단계를 뒀었을 때 술을 먹는 양이 줄어들어야지만 이건 개입 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4번이죠. 옳지 않은 건. 그러니까 이걸 보면 어떻게 고쳐야 돼요? 첫 번째 개입 효과가 두 번째 기초선부터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개입의 효과가 요게 두 번째 기초선에서 사라지면 또는 줄어들면 또는 소거되면 개입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래야지 맞는 거죠. 자,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정답은 4번입니다. 소거 현상 여러 번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왜 안 넘어가죠? 예. 자, 그래서 설계 유형 해놓고 AB 설계에 우리 테마 156번이 아니고 56번에서 수업을 여러 차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자, 16번의 답은 그래서 4번입니다. 자, 17번. 방어 기제 문제가 참 오랜만에 출제됐습니다. 자, 인행사 문제, 인간 행동과 사회 환경에서 메슬로우, 그다음 삐아제, 또 방어 기제까지 세 문제를 냈습니다. 단 한 문제도 인행사에서 출제를 하지 않았었어요, 기존에. 그러다가 갑자기 세 문제를 냈어요. 이제 출제 경향은 확 뒤집어졌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대로 지금부터 여러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자는 대로 가주셔야 됩니다. 믿고 따라주시면 좋은 결과를 보장하겠습니다. 자, 방어기제 볼게요. 억압 여러 번 나왔죠? 용납할 수 없는 충동이나 괴로운 경험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는 것 맞습니다. 여자친구를 뺏어간 나의 남자친구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남자친구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너무 불안하고 힘든 내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나 괴로운 충동이에요. 그럼 어떡하지? 시험 보는 날짜를 까먹어요. 그런 게 억압 방어 기제죠. 자, 투사 빔 프로젝터 투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똥 묻은 개가 겨묻은 개 나무란다. 그게 투사라 그랬죠. 억압된 충동을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바람직한 행동으로 표출하는 것, 이런 방어 기제는 승화라고 하는 거죠. 승화. 억압된 충동, 대표적인 충동이 뭘까요? 우리 타나토스, 즉 폭력적 충동이에요. 그런 폭력적 충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용인되거나 바람직한 행동, 권투선두가 되는 거야. 그런 방어기제, 바람직한 방어기제죠. 승화입니다. 2번이 틀렸네요. 너무 쉽죠. 투사라고 하는 것은 빔 프로젝터 생각하라 그랬었어요. 빔 프로젝터에서 빛을 칠판에다 이렇게 쏴주는데 빛의 근원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칠판에 상이 맺혀지죠. 이건 뭐죠? 너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우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그랬었어요. 두 마리 개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한 마리 개는 어떻게
똥을 묻히고 있고 하나는 겨를 묻히고 있는 거 엉덩이에다가. 냄새가 누구한테 나요? 빔 프로젝터, 즉 똥 묻은 개한테 나는데 그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한테 야, 너 때문에 냄새 나잖아. 그게 바로 뭐라고? 투사 방어 기제라 그랬죠. 투사는 남을 탓하는 형태 또는 너 때문이야 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나는 방어 기제라고 공부했었고, 자, 반동 형성은, 자,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 거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마음과 반대되어지는 행동을 보이는 게 반동 형성이라 그랬죠. 불안을 야기하거나 받아들이기 힘든 감정 혹은 충동을 반대되는 태도나 행동을 통해 회피하려는 것이다. 우리 대표적인 우리말 속담 중에 미운 놈 떡 하나 준다. 내 마음은 미운데 그 미움과 반대되어지는 행동, 떡을 준다라고 하는 호의적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반동 형성이었었고, 자, 퇴행 방어 기제는 우리 시험에 여러 차례 나왔었죠. 잠재적 외상이나 즉 트라우마나 스트레스 등에 직면했었을 때 그 해결책으로 초기에 발달당이나 행동 양식으로 후퇴되어지는 것. 맞는 얘기죠. 정답 몇 번? 2번이다. 너무 쉬웠다. 너무 쉬웠다. 방어 기제 참 오랜만에 출제되긴 했지만 너무 쉬웠다. 그래서 우리 테마 25번에 프로이트 정신분석 이론과 관련되어져서 승화 방어 기제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테마 25번에 이 내용들이 그대로 다 있어요. 우리 교재에서 다 출제가 됐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투사가 아니고 승화고요. 자, 18번. 노인장교양 보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얘도 이제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제까지 시험에 출제됐던 장교양 보험제도에 관한 내용들을 묶어서 시험 문제를 한꺼번에 낸 거예요. 자, 보면 장기 요양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 함께 묶어서 징수를 하죠. 건강보험료하고. 그렇죠. 고지는 어떻게 하죠? 고지서를 줄 때는 따로 고지를 해야 돼요. 건강보험료 따로,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따로 고지를 하되, 그런데 징수를 할 때는 돈을 통장에서 뿅 하고 뽑아갈 때는 통합해서 징수한다. 이거 한 번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서울시에서. 또 65세 미만인 자도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다. 이건 한 10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10번. 우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는 노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노인 등이라고 하는 용어를 쓴다 그랬었어요. 이 노인 등은 뭐죠?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자도 해당돼요. 이들 중에서 치매나 또는 뇌졸중,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 뇌혈관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된다 그랬었어요. 그렇죠. 꼭 65세 이상만 이 보험제도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노인성 질환을 갖고 있으면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얘기고, 디귿 보면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자,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 관련해서 자 보면 이래요. 이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재가급여는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 부담금으로 지불하게 되어져 있고, 시설급여가 20%입니다. 본인 부담금이. 그렇죠? 그러니까 재가급여나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가 아니고, 재가급여 띠버리고 시설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한다 해야지 맞는 거고, 재가급여 몇 퍼센트? 15%라고 해야지 맞는 거죠. 이것도 하입니다. 하. 자, 우리 테마 206번에 그 내용이 그대로 있고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만 맞죠? 답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19번 볼게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 자, 볼까요?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것.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우리 자립지원시설, 자립지원 전담기관 전부 다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했었죠. 협동돌봄센터 아동복지시설입니다. 청소년 쉼터는 뭐 이거 청소년복지시설이잖아요. 그렇죠. 예, 먼저 국가직에서도 출제가 됐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3번이 답이 됩니다. 우리 테마 215번에 보면 사회서비스 관련법 체계 2번 아동복지법 펴놓고 아동양육시설, 자립지원시설, 협동돌봄센터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예. 어렵지 않은 문제.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것도 제가 아동복지시설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를 하고 수업 시간에 강조를 했었습니다. 나온 거예요. 예,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아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아동복지법에서는 더 쉽게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죠. 아동복지법은 어디를 둘쳐봐도 청소년이란 말을 쓰지 않아요. 자, 그렇게 찾아볼 수 있고, 마지막 20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번 시험에 처음 나왔죠.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관의 사회복지 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인 지역 주민을 모두 고르면, 사회복지관은요, 사회복지사업법에 있는 유일한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 사회복지관은요,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해요. 그때 얘는 일반주의 실천을 하거든요. 일반주의라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 주민 에브리바디, 모든 사람들을 다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역시도 어떻죠? 한정되어져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주민들 전체를 포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그 중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을 선별해서 제공한다 그랬잖아요. 그걸 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는 우선 제공 대상자로 규정한 거예요. 그게 국기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이게 중요하다 그러죠. 직업 및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제가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했냐면, 무슨 복지관이 직업,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도 어떻게 복지관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랬었습니다. 이것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답은 4번입니다. 이거 우리 필기노트 테마 144번 좀 보세요. 지역사회복지추진체계 3번 사회복지관 해놓고 똑같이 나와 있죠. 우선 제공 대상자, 국기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족 및 다문화 가족, 직업 및 취업 발전이 필요한 사람,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 아동, 청소년. 자, 다 끝나니까 떨어지네요. 그죠? 자, 이래서 우리 20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에요. 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자, 이번 시험은 사회복지학 개론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너무너무 쉬웠습니다. 우리 공무원 시험, 이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 중에서 제가 가르치지 않았던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출제가 되어졌고, 그래서 현재 이 수강 후기나 또는 시험을 본 후기들이 저희 카페나 또는 이제 해커스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는데 다들 쉬웠다라고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감히 평을 하는데 정상적으로 저거 공부하셨던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90점 이상 맞을 수 있는 그런 시험 문제들이었었다. 이제 여러분 27년도 사회복지학 개론, 사회복지직이나 또는 보호직을 준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25문제로 시험 체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제 더 깊이 있게 이번 시험 문제 보시다시피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기존에 출제가 아예 되지 않았던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이나 또는 출제를 해도 한 문제만 출제했던 사회복지 조사론에서 3문제씩, 또 사회복지 행정론 등등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출제가 잘 되지 않았던 데에서 아주 몰아서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을 보여줬어요. 이런 것이 내년 시험에도 크게 반영이 되어줄 것이다. 특히 이 문제를 살펴보면 기존의 국가직 시험 문제에서도 5문제가 법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이번 지방직 시험 문제에서도 사회보장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해서 4~5문제가 어떻게 법제에서 출제가 되어졌습니다. 법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저도 27년도 대비할 때 별도로 법제도 관련되어진 특강을 많이 진행을 할 거고요. 법을 많이 공부하게 할 겁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또 내년에 아름다운 꿈을 꾸신, 공직자로서의 아름다운 꿈을 꾸신 우리 선생님들은 우리 강의를 믿고 제 수업을 믿으시고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해설 강의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